안녕하십니까. 쾌돈 한마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도 병원도 가지 않고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나날이 공포, 괴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쾌돈 한마에서는 사우디와 이라크에서 의료 활동을 해오신 중동 남미 지역 의료 전문가죠. 유병욱 승천항대 교수, 신주호 전 새누리당 의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귀국하셨죠? 네, 오늘 어디 다녀오셨나요? 안전한 이웃 국가 캄보디아 다녀왔습니다. 예. 아니, 이제 해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또 해외 코이카 자문 의사이시기도 한데, 한국 들어와서 지금 메르스 난리가 났습니다. 보시고 어떻게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과합니까? 아니면 더 심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까? 사실 2002년도 그 사스라고 하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우리가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이나 2009년도에 H1N1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때 그런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같이 한번 보고 있으면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소식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보면은 너무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은 초기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질환에 대해서 좀 공포,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응이 나오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면 의료진이나 정부에서 오는 대응책을 만들어서 안정이 되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봤을 때 현재 지금 새로 들어와 있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증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작된 게 사우디에서 201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계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과잉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만큼 위험한 겁니까?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는? 우선은 정확하게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아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통계랑 치료 지침과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봤을 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험하진 않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많이 놀랐던 건 이 진원지인 중동에서 치사율이 무려 40%에 달한다.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이 내용 한번 것 보시죠. 같아요. 그러니까 40%면 10명 중에 4명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봤더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선은 사우디 얘기입니다. 메르스 진원지인 사우디의 진실이라고 했는데요. 4월에 발생해서 그 전에 치사율부터 볼까요? 치사율이 3에서 8%밖에 안 됩니까? 어떤 해는 좀 다르네요. 40%, 3에서 8% 이게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질환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나 그다음 각 보건소, 그다음 병원, 의료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정확하게 통계를 잡고 유사 환자든 또는 양성 판정자를 하다 보니까 환자가 발생되는 우리가 분모의 N수와 안타깝지만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N수를 비교해서 사망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병원에 오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가 비교적 안정되고 발전 중이지만은 우리가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는 우리나라나 미국 또 유럽의 선진 국가에 비교해서 좀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 따라서 질환에 대한 중증 치료의 대응이 좀 떨어져서 사망이 높은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모, 환자 수 N수가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사우디의 제2도시인 제다에서 발생을 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요. 환자분 중에서 젊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가벼운 독감 인플루엔처럼 앓고 지나가고 병원에 안 가서 분모수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통계에 안 잡히는 거네요.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분모수가 작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병원에 다 와서 인지된 숫자는 정확하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실질적인 치사율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종합적으로 3에서 8%, 3에서 8%가 그쪽에 독감 치사율인 모양이죠? 네, 이것은 이제 다른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독감의 치사율 1.1%부터는 높겠다라고 추정이 되지만 우리가 국내외의 감염내과 전문 선생님, 그다음에 역학을 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면은 10% 넘지 않고 10% 내외다. 그다음에 연간에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치사율을 봤을 때 중동의 국가별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가장 높은 곳을 연도별로 봤을 때는 1에서 40%이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8, 많은 경우 9.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에서 8%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로 아픈 데도 지나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 깜짝 놀랐으면 저는 40%인 줄 알고 실제로 보니까 저희 메르스 진원지 사우디의 메르스 치사율은 3에서 8%고 이것이 독감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독감 수준이다 하면은 사실 H1N1 2009년 신종플루 사태가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그때도 좀 비슷한 것이 면역 억제 또는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하신 분이 많았는데 사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이 독감보다 그 현재까지의 통계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알려진 과학적 증거를 봤을 때 치사율이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뭐 40%다 20%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많다. 그리고 또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년 발생하는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뭐, 매년 발생하는 예. 계절 질환처럼 이 4월에 생겨서 보통 6월에 종료가 되는 5월, 6월. 그런 질병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더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1930년대부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네. 새로운 게 아니죠. 네. 그리고 그게 뭐 닭이나 돼지 등에 나오고 예. 1960년대부터는 이제 사람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이 가장 먼저 이슈가 되고 우리한테 공포를 줬던 것이 바로 중국 광저우에서 2002년도 11월에 시작됐던 예. 바로 사스입니다. 음. 그때는 그래서 사스 COV라고 불렸죠. 네. 근데 그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족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중동 지역에 국한되는 DNA형을 분류해서 2012년도부터 이거를 메르스 COV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즉 새로 나타난 것이긴 맞지만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우리 인류 역사보다도 더 길게 예. 공존했던 바이러스고 그것이 분류가 되고 우리 인간한테 어떻게 반응되는지가 지금 인간의 의학적 경험으로 쌓아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월, 6월인데 한 달 또는 두 달 있으면 종료되는데 사우디에서 왜 매년 4월에 이게 발생을 합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중동에서 오래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방문했던 시기가 바로 메르츠가 질병하는 시기가 되는데요. 그 시기가 이제 계절이 변하면서 시원한 교수님께서 4월 이럴 때 주로 주로 사우디- 4월, 예. 5월에 이제 갔었습니다. 일단 시원하고 살만한 중동에서 따뜻해지고 50도 60 살인적인 더위가 가면서 모래바람, 즉 우리가 이 기온차로 인해서 도심과 그다음에 황무지에서 모래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시기가 되는데 우리는 낙타를 타거나 낙타를 접촉할 기회가 적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차를 타지만 낙타를 사랑하고 낙타 경기도 있고 낙타에 먹이를 주고 삶의 일부입니다. 그럴 때 이 박쥐나 천재까지 낙타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다고 할 때 비말 감염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감염될 가능성은 이 접촉을 많이 안 없지만 낙타랑 친밀하게 접촉한 그런 분들이 바람이 부는 시기에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공기 전염은 아니거든요. 공기를 통한 전염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때 발생을 하고 아주 더운 시기가 돼서 바람이 부는 게 줄어들게 되면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그럼 이 낙타 비말이 바람을 타고 사람한테 모래- 전염이 되는 모래에 거예요. 묻거나. 네, 모래바람을 타고 뭐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10km, 20km 떨어진 곳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낙타 우리가 있을 거고 네. 낙타를 돌봐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있으면 낙타랑 뽀뽀를 하거나 낙타랑 껴안거나 그런 친밀하게는 안 하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낙타에게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관리를 하는데 우리 낙타의 비말 부분이 바람에 여기 있어요. 가까이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말을 타본 적은 없지만 말을 이렇게 좋아서 같이 구경을 하러 가면 경마장에 아이들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 보면은 말들이 하면서 흘리는 그 비말 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한 바람에 따라서 우연적으로 지나간 사람의 이런 코나 입, 눈에 점막 부분에 묻게 되면 감염 가능성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론입니다. 예. 근데 유 교수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우디야 뭐 낙타가 있대지만 우리는 낙타 때문에 지금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우디의 경우에는 뭐 4월에 낙타 비말이 이제 바람을 타고 가다가 6월부터는 바람이 좀 잠잠해지니까 6월 이전에 종료된다 그런 설명이 있는데 그럼 한국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벌써 오늘이 6월 6일 아닙니까? 사실 첫 번째로 이게 6월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점점 환자가 줄어드는데요. 일단 바람이 덜 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낙타 등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것은 줄어들고 또 그런 시기가 되면 병원에서 방역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지금 사우디에서 여행을 하시고 바레인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사우디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형적인 전염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에서 어제 그제 공식적으로 그 안내를 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사태는 정말 특별한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네이처에 나온 글을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기를 전염.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말한다고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 또는 거의 없다입니다. 그렇지만 네.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는 그것은 다르다. 어. 감염 가능성이 원 발생지와 같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 일반적인 우리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라이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코나 목, 점막 등, 즉 상기 호흡기에만 국한이 되지만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환자분이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검체를 우리가 뵙기 위해서는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기관지의 네. 분비물을 뽑아내거나 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호흡을 잘 못하시게 돼서 결국은 기관 삭강을 하고 또 기계 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의료진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서 목을 확인하고 기도에 관을 타 보면은 분비물이 이렇게 튈 수 있겠죠. 근데 워낙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료진이 다 가리고 하겠지만 다른 곳에 튈 수도 있고 주변에 튈 수도 있는데 그분이 단순한 호흡 곤란인지 메르스로 인한 것인지 처음 왔던 병원에서는 알 수도 없었고 그러네요.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처음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 갑자기 40%가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뭐 제가 언론에 계신 분들처럼 글을 뭐 잘 쓰거나 그다음에 언론을 이렇게 정보를 갖다가 이게 내려가는 단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렇지만 저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뉴스를 보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40% 하면은 클릭하고 들어가기 굉장히 쉬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뭐 유명 연예인 결혼 이런 것처럼 40% 죽는다. 저도 들어가서 한번 보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 치사율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10% 이내일 것이다. 어떤 통계를 봤을 때 9.7%, 9.8% 얘기 나오면서 조금씩 정리가 되고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도 해외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탁 치고 나올 때 40이라는 숫자가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막 깊게 보지 않는 한 뭐 걸리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벌써 9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빠른 겁니까? 이 정도 인원이 지금 뭐 며칠 동안에 한 뭐 40몇 명 되는 게 뭐 격리가 이 정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올해가 20년 이죠. 2015년이니까요. 네. 2014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뉴스랑 의료진이 나왔던 뭐 질병관리본부에 나왔던 발표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거나 한번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새로운 독감, 그러니까 H1N1은 아니지만 작년에는 야마가타형의 아주 변형된 우리가 보통 H1N1, 그다음에 H3N2, 그다음에 예. B타입의 세 가지의 예방 접종을 맞는데 그거랑 잘 맞지 않는 그런 약간 변이된 독감이 유행을 해서 올 초까지 그랬거든요. 예. 그때도 확산 속도가 빠르다. 아직도 학교에서 발표가 난다. 그다음에 이거 봄방을 일찍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매년 그랬다. 그렇죠. 속도라고 하는 거는 현재까지 우리가 치사율 40% 때문에 온 국민의 관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40%라고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 쏠려 있고 확산 속도가 빠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럼 생각되는데요. 지금 이게 빠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까? 통상적 이런 인플루엔자에 봤을 때? 독감이라고 하게 되면 전염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서 독감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 후에 부산이나 제주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희는 동시에 전파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연구가 좀 작기 때문에 예. 어떻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거는 처음 병원에서 나왔던 분들이 긴밀한 접촉을 한 의료진, 가족. 왜냐하면 기침하는 남편에게 손수건을 갖다 주는 아내, 문진하러 갔던 초보 의사와 담당 교수님들, 그 다음에 옆자리에 있지만 아유 기침하는데 물 한 잔 드십시오. 컵을 갖다 줬던 옆병 성향이 있던 분들은 긴밀 접촉자이기 때문에 비말 감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초기에 잘 일찍 진단이 돼서 격리가 돼서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어떤 특정 시설 또는 특정 감시 시스템에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이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예, 그렇죠. 비행기만 1시간 이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버스도 잘 돼 있고 굉장히 편리적인 공공 그런 운송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기에 어떤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독감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독감보다는 전파 속도가 늦다. 네, 빠르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은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높은 수준이고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은 그 일부 국가에서는 독감과 유사하지만 일부까지 독감 유사하고. 그렇지만 독감보다 높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은 해야 되겠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메르스 아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뭔가 좀 네. 이례적으로 빠르게 전파가 되고 좀 특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미국에도 2014년에 메르스 환자가 2명이 다른 지역의 병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환자와 긴밀하게 접촉을 했던 의료진, 가족 또는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가 다른 의료진들 있잖아요. 간호사 선생님이나 예. 아니면 간호 보조해 주시는 분들, 약을 날라주시는 분들,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일괄적으로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물론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자유, 이송권에 대해서 좀 억압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진행된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초기 대응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곳에서 예. 환자가 발생될 때 초기 억압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이처는 미국의 잡지는 아니고 그냥 과학기술 잡지예요. 과학기술 잡지. 과학기술 잡지, 예. 네. 근데 고려대 약대 김정기 교수께서는 중동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심할 수 있지 않냐. 그게 중동보다 온도가 좀 달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가 높은 온도보다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성장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보다 10도 이상 높은 사우디에서 있던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우리나라로 오면 얘네들이 증식을 빨리 하고 그만큼 전파력이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게 내용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예, 그러면 이 말은 기온이 더 높아지면 메르스가 활동하기 어려워지나요? 사우디아라비아도 4월보다는 6, 7월, 8월이 더워지니까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근데 우리도 독감이 여름에 발생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독감이라 알려진 인플루엔자도 여름에도 발생을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신장 질환을 앓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셔서 발생하는 쿠싱 증후군 환자라든지 면역 억제되는 분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게 그렇지만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1, 2월, 3, 4월까지 이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서 조금 더 유행하거나 조금 더 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 고온 아니에요. 요즘 서울 보통 그러게요. 예. 낮 최고 기온 못지않게. 30도. 그러니까 여름이 빨리 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굉장히 고온인데 지금 빨리 퍼지고 있잖아요. 더 올라가야 됩니까, 저런 기온이? 얘기 듣고 사실 좀 안심하고 싶어 하면서도 요새 굉장히 더웠는데 그렇죠. 그럼 얘기가 안 맞네?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의원님 말고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니. 그런데 사실상 4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건 밤 기온 온도는 섭씨 15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온도에 있어서 최저점 온도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최저점 온도가 제가 보통 4월에 가면 낮에는 51도, 저녁에는 2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7월, 8월까지 가면 7, 8월 되면 뭐 50도, 55도에 33도, 40도 이렇게 됩니다. 최저 기온. 근데 지금 우리 최저 기온이 우리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15도, 13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예. 낮은 쪽이라 생각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혹시 살기 좋은 우리나라는 바이러스도 기생하기가 좋은 환경인가 예,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습도에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좀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걱정하다 보니까 제가 별의별 네. 얘기를 다 합니다. 기후제라도 네. 지나야 되는지 빨리 예? 여름 이 장마가 와야 되는지. 사실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사실 바이러스는 습도가 있을 때 전파력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비 오면 더 나빠지나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상 건조한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철에 건조한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독감, 즉 인플루엔자가 더 많이 퍼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 난방을 하는 겨울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추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따뜻한 곳에 1월, 2월에 모여 있는데 건조한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이 비말로 전파를 하게 되면은
건조한 우리 점막을 타고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온다고 이것이 줄어들겠다. 그런 거는 아직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뭐 좀 약간 위로가 되고 걱정이 좀 줄어드는 측면은 있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은 게 첫 환자가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이죠. 그런데 8층에 뭐 머물렀다. 환자가 8층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환자는 8층에 있었는데 7층에 있는 사람이 걸렸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1999년도부터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하면서 환자분 가족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가능한 치료 중에는 활동을 자제하시고 병실에 계시고 불필요한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 어떤 병원도 가끔은 보면 병원에서 있는 밥맛이 맛이 없으니까 가족분들이 우리 가서 설렁탕이나 먹으러 나갈까? 네. 즉 8층에 계셨던 분이 8층에만 계셨던 건 아니고요. 그분의 그것이 어떤 무슨 저희가 아직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공기의 감염으로 7층, 8층을 다닌 게 아니라 환자분이 이동을 하는데 뭐 답답해서 1층에 와서 좀 TV 큰 화면을 보는다고 앉아 있었으면 우연히 7층에 있었던 분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층이 다른데 발생한 것이 큰일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같은 데서 병원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지금 뭐 보건당국에서 CCTV 분석 들어간 것 같거든요. 어. 근데 그 1호 환자 처음에 그 걸려오시면 그분이 사실 처음에 뭐 그분이나 그 가족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던 8층 내에서 그런 것들이 CCTV에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이동 경로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뭐 7층 아니라 6층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기중 감염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충분히 병원 일어날 수 가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있으면 7층만 가면 6층도 가고 5층도 가고 1층도 가고 예 뭐 매점도 가고 또 그럼요. 그러다 매점도 보니까. 가고 예. 그렇죠. 그런데 되게 좀 신기한 게 지금 여러 환자분 50명에 가까운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좀 많은 환자한테 이렇게 전파를 시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 전파자 뭐 네. 슈퍼 전파자 이런 얘기도 슈퍼 하고요. 전파. 그러니까 1번 환자분이나 뭐 14번 환자분 네, 이런 이렇게.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전파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일단은 그 다행히도 발표난 거 보면은 우리가 중동 그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99.55% DNA가 같다라는 걸 봤을 때 특별히 변종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단어가 좀 자극적인 게요.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전파 양식을 만든 경우 슈퍼 전파자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 사람은 슈퍼 전파자가 아니네요. 그런데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것도 맞은 것이 뭐냐면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환자분이 어떤 질환인지 어떤 상태인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고 그걸 탓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또 가족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거니까요. 가족 환자분이 오면 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다른 과정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서 예. 왔을 것이고 또 가족 중에 더 편찮은 분이 계시면 더 많은 가족들이 와서 방문하는 게 우리나라의 예, 보통 그렇죠. 특징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접촉한 사람,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거고 그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치료 과정 중에 응급한 상황이 있었거나 아니면 밀접한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 치료를 위해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 그 분비물의 치료 과정이 일반적인 감염 관리 치료 방법이었을 뿐 이런 메르츠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노출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DNA가 99.55% 동의하다 나온 것은 특별한 변이가 아니기 때문에 변이에 의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슈퍼 전파자는 아니고요. 예. 어떤 상황에 의한 슈퍼 전파로 이해하시면 그런데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공부스러운 것은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메르스 분포 지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뭐 수도권에만 있다가 오늘 수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예, 수원에서도 발생하고 제 아는 분은 동생 부모님이 호남 지역으로 피난을 가셨는데 네. 예,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의심자가 있고 지금 이 한 20일 남짓한 기간에 저 정도 퍼지면 급속한 확산입니까? 아니면 저 정도 퍼지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다 이렇습니까? 사실 제가 역학을 전문으로 한 역학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신 이 지도랑 경부선이나 호남선 우리가 흔히 다니는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동선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개원하는 데 있어서 또 환자가 병원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과 이동 용이성입니다. 예. 처음에 병원을 갔는데 치료가 더디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면 우리 환자분들은 좀 더 나은 시설을 타기 위해서 교통 동선과 그다음에 더 큰 병원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와 그다음에 14번째 분, 그다음에 또 특정 병원에 다수 발견한 곳으로 이송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전국 확산된다가 아니라 초기에 대응이 늦었을 때 이동 경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판넬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중동 사우디에서 자주 가시고 이라크도 자주 가시죠. 네. 이라크도 메르스가 많이 있습니까? 이라크는 메르츠에 대한 통계가 아주 적고요. 현재 예. 그 전국 복구 중이라서 그렇군요. 통계가 아직 예.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사우디 메르스 치는 사우디를 보면 매월 4월 발생해서 이 낙타, 가건물, 침 이런 것 때문에 바람 불 때 하고 6월쯤 되면 사그러들고 그다음에 평균 치사율은 사우디의 3에서 8%,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 오면 훨씬 더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은 독감보다 조금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예. 이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한 종합,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합해 볼 때 10% 선보다 낮을 것이다. 독감보다는 높을 것이다.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 메르스 발병 병원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르면 내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동안 정부가 계속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자, 뒤늦게 공개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병원 공개가 과연 득일지 실일지 어떨까요? 득이라고 봐야죠. 여론과 언론에서 전부 다 공개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거 공개했을 때 어떤 병원의 경영상의 불이익 같은 것도 생각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불이익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걸 했을 때 이익과 불이익을 형량을 해서 이익이 많다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이걸 숨겨서 오는 불이익보다 차라리 공개를 하고 공개를 했을 때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 병원 이렇게 됐으니 이 병원에 오셨던 분들은 자신 신고를 하든지 일단 자택에 계십시오. 우리가 방책을 찾겠습니다라고 해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확산의 방지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공개하는 게 맞죠. 늦었지만 그래도 잘했다고 봅니다. 이분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문자 받으셨어요, 문자? 예. 긴급 재난 문자. 저는 안 왔던데요. 못 받으셨어요? 예, 못 받았습니다. 좀 뭔가 좀 네. 하고 문제가 있는데 좀 나와 있는데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맞는데.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긴급 재난 문자는 원래 뭐 지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빨리 대피하라 뭐 이런 네, 내용이죠. 대피하라 이런 건데 이거 나왔더니 뭐 뒷북 행정이다. 뭐 바쁠 때는 뭐 제대로 뭐 막 통제도 못 하더니 이제 와서 뭐냐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그 보건복지 발표에서 그 이른바 그 D병원은 뭐 빠르면 내일 발표하겠다는데 오늘 일부 조간신문에 이미 그 실명이 공개되지 온 국민이 않았습니까? 다 아는데. 예.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오늘 발표하고지 않고 굳이 내일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또 박원순 시장이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만약에 발표를 안 하고 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불필요한 정치 그 공방을 벌이게끔 그런 거를 왜 하는지. 근데 제가 유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 하루를 늦추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를 늦춰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그 행정 차원에서 어떤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늦추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복지부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고 그 사실 지금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그 병원의 이름을 공개한다 안 한다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작년에 미국의 경우에도 그거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공개를 하고 병원을 폐쇄하고 그다음 완전 격리를 통해서 일단 성공 사례로 남아 있거든요. 아, 그때 미국은 공개를 예. 했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이 지금도 나와 있으니까 제가 리서치가 예. 가능했던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그 50여 명의 밀접 접촉자와 그다음에 환자 가족들은 굉장히 일상생활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진행한 지역 보건국과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이야. 그래서 이거를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전문적인 행정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 그것이 어떤 일이 있는지는 그분들만이 알겠죠.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걸 예. 나중에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무심은 다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것이 공개를 하는 것만이 절대선이고 또는 숨기는 것만이 절대선이고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논쟁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는 본질적인 부분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놓치고 있는데 저희가 진실 공방한 내용을 영상으로 구성한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죠. 서울시는 현재 상황이 시급한 만큼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즉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어려우면 서울시에 일임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확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저 진실공방 얘기는 잠시 뒤에 볼 텐데 그 전에 저 서울시 박원순 시장 오늘 한 얘기입니다. 저희 좀 눈치를 간 것이 복지부 당신들이 하기 어려우면 우리한테 권한 넘겨주세요. 그리고 확진 판결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에서 중앙정부가 못하니 지자체가 하겠다. 저는 제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저거는 정말 보건행정을 위한 어떤 충원이나 고언이 아니고 정치적 수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진권을 달라는 건요. 사실상 뭐 축구 경기 하는데 감독 2명 두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이게 일원화돼야죠. 지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 이게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야지 지휘봉 자꾸 뭐 지휘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요. 예를 들어 중앙정부를 못 믿겠으니까 부족하니까 나한테 확진권을 달라. 그러면 서울시 내에요. 25개 구청이 있습니다. 난 서울시 못 믿겠으니까 어느 구청장에 나와서요. 나 박원순 서울시장 하는 거 못 믿겠으니까 우리 구청에 확진권을 달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런 문제라고요, 저건.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 문제인가요?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권한의 위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그 권한의 위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했을 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글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복지부에서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논리대로 하면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못하니까 그 권한을 서울시 보건환경관리원에서 하면 할 수 있다. 연구원,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박원순 씨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보시면 모든 보건소 메르스 진료실 운영하고 검진 상담 인력 대폭 확충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 인력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중보건 1명씩 나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공중보건이라고 말하면은요 사실 군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대신 가는 군의관인데 그 젊은 군의관들을 1명씩 배치한 걸로 모든 사람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안 될 것이거든요. 저는 어저께까지 박원순 시장 처음에 했을 때 얘기는 물론 비판받는 친구도 충분히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장으로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는 좀 높이 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후에 저렇게 박원순 시장 하는 얘기를 보니 이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어제 처음에 그저께 밤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1,500명이 어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문영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박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자회견했을 때 그 박원순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시장의 올바른 태도죠. 근데 오늘 얘기들을 보면 당신은 못하겠으면 권한 나 다 줘. 내가 할 수 있어.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다 능력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을 본인한테 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분쟁, 정치적인 싸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자는 얘기인데 글쎄 이렇게 되면 박원순 시장이 했던 어떤 진정성, 조금 얼마 없었던 진정성에서 완전히 몰각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이제 그 정치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팩트, 사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저께 벌어졌던 논란, 사실 논란도 짧게 한번 영상 구성 보시겠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결을 받았습니다. 6월 2일 새벽에 그 검체에 대한 확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저한테 통보된 거는 6월 2일 날 오전 10시였고요.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이름은 뭔지도 몰라요. 14번만 알아요.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 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석한 대규모의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메르스인 거를 알고도 움직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메르스일 가능성을 알게 된 것 자체가 5월 31일인데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이 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오보고
그다음에 의사로서의 진짜 자격이 없는 인간처럼 만들었습니다. 자, 국내에서 뭐, 의원님처럼 이제 평론을 해주셨고 저희는 이제 취재하는 기자고 김민호 교수님 꾸준히 지켜보셨는데 사실 나름 의학 그쪽의 중동 메르스를 지켜본 입장에서 오늘 막 귀국한 입장에서 저 두 분 의사분 의사 편들지 마시고요. 서울시장 누구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까? 사실 정말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처음 내용을 봤는데요. 아마 그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의 환자 분께서는 그 보고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전화가 왔거나 그러면 그걸 구술을 해서 정리된 사항을 아마 받아서 보셨을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는 또는 어떤 분이 확진을 위해서 가택 집으로 와서 검체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인터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인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어떤 환자를 보러 갔었는데 그 응급실에 있던 저 다른 환자로서 직접 접촉이 아니고 같은 공간에만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지 못하고 저도 사실 제가 메르스에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제가 노출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시점에서부터는 제가 경계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컨트롤 타워에서 정보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분하고. 그 말씀 들어보면 박원순 시장님 말씀이 좀 오바다? 그러니까 정보를 과잉 해석했다? 정보를 받은 거대로 발표를 하셨으면 그 정보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신 의원님,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정부와 지자체의 말이 다르고 정부 간에서도 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에다가 휴업령을 내리고 그럼 대체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통일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이제 정치적 참극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르스는 보건당국의 어떤 그 의학적 보건 행정에 있어서 구멍이 뚫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적 그 공방을 벌이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박원순 시장께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 그냥 그 비병원 명단 공개하면 되지. 내일로 미루니까 박원순 시장이 또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뭐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있잖아요. 6월 4일 날 1,565명 얘기하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발표한 게 서울시 공무원 한 명이 1,560명 한 명씩 1인 1 담당제를 실시하겠다고 그랬어요. 1인 1 담당제를 하면요. 하루에 2번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직접 한 번 방문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개포동 거기 조합원청에 갔던 분, 개포동의 아파트에 좀 사시는 분, 오늘 채널A랑 전화통화 하는데, 그날 6월 4일 10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11시 반에 자기가 서울시로부터 전화 한 통화 받고, 그 이후 전화 한 통화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잉 대응이 늦장 대응보다는 괜찮은 거다. 그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과잉 대응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 얘기대로 하면 전화 꼴랑 한 번 받은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시민들의 그 걱정, 건강을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런 걸로 뭐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보자고 하는 건지,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 거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이 저렇게 해버리면 준전시 상황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지휘체계를 이원화시키자는 얘기는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논란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말이 어느 정도까지 진정성을 인정받을지는 좀 지켜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희도 궁금합니다. 보이십니까?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C, 메르스 예방 도움 됩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요. 우리가 2009년 그 신종플루 사건 그 해에도 같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진 않는다. 되긴 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면역을 강화시켜주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된 부분도 있지만 과신하거나 맹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좋은 거 먹고 몸이 건강하면 감기 잘 안 걸린다 이런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를 현관에서는 벗어라. 밖에서 쓰고 있던 마스크를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서 현관에서 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N95 마스크 같은 고가인 데다 구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과용 마스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긴 하는데요. 헝겊으로 된 거거나
아니면 천으로 된 경우에는 오히려 감염이 가능성이 올라가거나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외부에서 이제 필터를 사용하던 거면 집에 들어올 때는 가족분들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하기 위해서 잘 밀봉을 해서 분리로 수거하는 것이 좋죠. 그냥 집 앞에 버리고 나오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현관에서 마스크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팔꿈치로 이렇게 눌러라.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재밌는 얘기로 기침 에티켓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침 에티켓. 기침을 하실 때는 소매로 가려서 기침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지금 모든 분들이 기침을 하실 때 소매로 하고 이 점막이 손에 묻지 않게 해준다면 모두가 깨끗하게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만은 누구 한 명이라도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팔꿈치를 누르면 좋겠다. 즉 피부가 직접 접촉하지 그렇지만 직접 접촉했다 하더라도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이 바이러스가 사멸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활용하니까 그런 괴담이 돌 수는 있겠죠. 마지막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액체 비누. 네, 액체 비누. 고체 비누 말고 지금 액체 비누를 쓰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체 비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 사람이 손을 씻었는데 거기 만약 바이러스 있으면 다음 사람이 감염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누 안에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 발견된 사례도 없기 때문에 고체 비누를 쓰거나 액체 비누가 아니라 비누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체 비누, 액체 비누 갈 것 없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의 새로운 현지지도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아주 어색한 뻣뻣한 그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고도 위반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짐작하게 해줍니다. 곽정화 기자입니다. 우레와 같은 함성 속에 김정은이 등장합니다. 국민군대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최근 2달간의 현지제도 영상입니다. 탄도탄 수중발사 시험부터 안변 양어장에 이르기까지 2달간 모두 22번의 현지지도를 다녔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입니다. 강행군에 지쳤는지 과거 수술받은 발목이 완전하지 않은 건지 안변 양어장을 시찰할 때는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김정은이 왼쪽 발목에 물혹을 제거했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술해도 재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고질병일 거다. 잘 안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몇 차례 뻣뻣한 움직임을 보였을 뿐 짝다리를 짚고 수족관에 기대는 등 큰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단추도 풀고 허리띠도 안 한 김정은의 최근 사진을 볼 때 체중이 급격히 불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몸무게를 130kg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한 영국 매체는 김정은이 살과의 전쟁에서 진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몸이라면 한여름 김정은의 현지 지도도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화입니다. 예, 북한의 가장 최근 상황 알아보는 북한 25시 시간입니다. 예,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보셨죠? 메르스 얘기하는 거. 북한이 그렇게 전염병에 대해서는 공포가 심하다면서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북한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수영님. 지도자를 위한 나라 아닙니까? 예. 북한 국민들이 죽는 건 관심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전염병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지도자까지 죽일까봐 그게 제일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1986년도에 제가 외교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눈병이 돌았는데 평양시에 눈병이. 예. 근데 눈병이 걸린 외교관이 제의서를 하나 써서 김정일이한테 올라갈 때 김정일한테 눈병을 올린다고 외교부를 3주간 폐쇄를 했습니다. 와. 나오지 말라. 그래서 외교부 전체가 3주간 폐쇄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볼라 바이러스 때 작년도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터졌을 때 북한이 거의 5개월 동안 국경을 봉쇄를 했거든요. 최령에도 김영남 최고상임위원장 국가서열 2위도 다 들어와서 외국 갔다 오면 21일간 딱 격리가 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격리시킬 때 이런 수용시설에 놓고 간부고 뭐고 애누리가 없습니다. 딱 막아놓고 그 어떤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병이 되면 군부대를 풀어가지고 포위를 하고
쥐새끼 한 마리 못 나오게 만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하고보다 격리 조치는 엄청 센 거죠. 근데 격리 취지는 좀 다르네요. 예. 수령님이 전염이 될까봐. 그렇죠. 우리는 국민이 전염이 될까봐 예. 그걸 걱정하는데 이것이 지도자를 감염을 시킬까봐 한 개 도움을 한 개도 한 개 군이면 군부대가 포위하고 한 명도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아, 그렇게 격리를 시키면 네. 오히려 병이 그렇게 많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염병들이 뭐 디프테리아 같은 거 뭐 이런 잘못 먹어서 생기는 네. 그런 병들 같은 거 나올 때 한 개 군씩 이렇게 봉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것도 결국은 북한이 격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령이 건강이고 예. 둘째는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만 죽는 게 낫지 다른 사람들한테 퍼져서 다른 사람이 다 죽을까 봐 일단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죽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고 그 외 사람들까지 죽일 수는 없다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 봉쇄를 군대를 풀고 보안부를 풀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거기 경찰관이나 군대를 파견해서 보초를 서고 나오지 마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만화책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죠. 많이 아, 보죠. 북한도 만화를 많이 보는군요. 아니 많이. 보니까 위생교육을 북한은 만화로 한다면서요? 뭐 최근에 예. 메르스 사태 나오면서 이제 저 만화 영화를 지금 돌리면서 이제 주로 이제 저렇게 세균 전쟁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면요. 네. 예. 세균전이 미국으로부터 세균을 퍼뜨려서 예.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반미적인 성격, 반남한적인 성격도 있고 저런 것을 이제 세균을 손 씻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좀 만화는 북한이 참 잘 그리거든요. 아, 북한이 만화를 잘 그리군요. 훌륭하네요, 진짜. 만화는 정말 잘 그립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서 저렇게 제작도 하고 제작 부탁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저러면 사람들이 보고 손 씻는 거 뭐 이러는 거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잘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면요. 북한이 양강도 해산에서 함경북도 무산까지, 네. 그러니까 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따라서 총 270여 킬로미터 구간을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런 얘기가 근데 나와요. 고속도로 까는 목적이 무슨 탈북을 막기 위해서 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지도를 보시면요. 예. 해산 밑쪽으로 내려오면 강폭이 넓어져서 탈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산에서부터 무산까지 올라가는 거기가 탈북 루트입니다. 그리고 밀수 루트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천 같은 거, 옷 같은 거, 한국 화장품 들어가는 거 다 밀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걸 막는데 여기처럼 고속도로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쭉 펴진 흙도로를 깔았다 그 소리인데 그래도 쭉 펴진 도로를 자동차들이 빨리 다니라고 만든 건데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막고. 아니 도로가 있는데 왜 탈북을 못 합니까? 아니 국경 지역 따라서 쭉 고속도로를 하면 군대 이동이 빠르죠. 5분 대기죠, 3분 대기죠 같은 것이 그렇군요.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역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중국군이 쳐들어오는 경우에 군부대를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쪽에서도 쳐다봐야 할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중국이 북한을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를 북한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우방인데 중국이 우리 쳐들어올 수도 있다? 그거는 예. 1978년도에 중국이 등소평이가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부터 그 공포가 시작이 됐어요. 그 공포가 중국군이 쳐들어온다는 것보다도 중국이 개혁개방 물결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줘서 북한 정권이 무너질까봐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하고 너무 관계가 좋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막 여러 번 만나니까 이게 중국이 무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진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압록강 대교를 중국이 만들어도 북한 쪽에서 전혀 만들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중국군이 절로 충분히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부대를 중국군이 무슨 움직임이 있을 때 빨리 많은 병력을 운반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틀림없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탈북자 막는 거, 뭐 밀수 막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이제 이 고속도로 구간에 주민들이 한 10,000가구 정도가 살았다고 지금 하는데 만여 명인데 지금 자막 만여 명 10,000가구 정도. 10,000가구 정도 살았다고 그게 어느 하는데 쪽인가면 강 쪽에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에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륙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전에 예. 휴전선 강화할 때 휴전선에서도 안으로 10km면 10km 동안 이 민간인들을 몽땅 다 이주를 시켰거든요. 네. 예. 휴전선에서도.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도 역시 중국도 무섭다고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을 안쪽으로 강제로 너 어느 날까지 이 마을에 무조건 가. 어디서 삽니까? 저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둘이서 살아. 당이 명령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집은 주나 보죠.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이사 가서 살 집, 땅 줍니까?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을 정해주는데 그 지역에 한 집에 두 세대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한 집에 두 세대가 그렇죠. 아, 동거 세대라 네, 그러는데 네. 무조건 당에서 하라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두 세대 살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오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재간껏 다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니 근데 강제로 이주를 시키면 어쨌든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주를 시키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상은 한국 소리고 북한에서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에서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고 이제까지 보상해 준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네. 아까 그 말씀 드렸는데 북한 내부에 뭔가 유사시에 중국군이 북한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은 북한 당국도 하고 있나 보죠? 그렇죠. 군부나 당국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영철 처형됐다는 얘기 있어요. 장정남 5군단장이 임명됐다. 장정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정남. 장정남은 그 5군단장을 원래 하던 사람입니다. 예. 5군단장을 어느 시기에 했는가 하면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임명돼서 2009년 1월 8일 날 후계자로 공식 비공식이긴 하지만 예. 임명이 돼서 있을 때 그 강원도 지역에 자주 다녔다 그래요. 예. 그때 안면을 읽힌 사람이 돼서 장정남이가 인민무력부장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예. 아버지가 죽고 김정은이가 모든 것을 쥔 다음에. 예. 그런데 이제 뭔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예. 다시 5군단으로 내려보냈는데 5군단이라고 하는 게 강원도 북강원도 평강인데 평강 바로 밑에가 철원입니다. 철원. 우리나라 철원. 우리 철원하고 철원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 북철원, 남철원인데 철원 있고 그 밑에 포천 있고 포천 밑에 의정부 그리고 동일호로 서울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유사시 북한군이 주요 진공로 중 하나는 개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진공로가 1진공로. 예. 2진공로가 평강에서 내려와서 철원으로 해서 포천으로 해서 의정부로 해서 서울로 뚫고 들어오는 게 2진공로. 예. 이게 가장 주공전선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5군단장이라는 건 역대적으로 5군단장 출신들이 최고사령부 작전국장을 하든가 예. 총참모장을 하든가 인민무력부장을 하든가 5군단장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일러주는 정예 군단입니다. 제 걱정되는 게 장정남이가 한번 잘 나가다가 한번 또 별을 하나 뗐기 때문에 김정은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 철원이 예. 그 옆에가 연천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연천에서 작년도에 사신 고사기관총을 전단에다 대고 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5군단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람이 좋은 계절이 와서 북한 쪽으로 전단이 내려가면 네가 철저히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고사총을 쏘든가 고사포를 쏘든가 아니면 우리 쪽에다 대고 기관총을 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왔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현영철이 처형됐지 않습니까? 현영철과 장정남 라이벌이 했다면서요? 이게 5군단장 되면 인민무력부장 네. 올라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라이벌이라는 소리는 북한에서 라이벌이라는 말은 크게 안 쓰는데 어쨌든 둘이 위치를 바꿔갔으니까 그런데 현영철이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현영철이 말이 나왔을 때 일각에서 현영철이가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국정원이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현영철 처형 사건을 퍼뜨린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정보 발표라는 게 말입니다. 그렇게 한 마디를 듣고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국회까지 보고를 하는 거를 그렇게 쉽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요. 숙청이 된 다음에 8개월까지 최장 8개월까지 북한 TV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현영철이 그 훈련 일꾼 대회 할 때 모습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현영철이는 처형이 된 거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것이 안 죽은 거건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까지 누가 처형이 되면 금방 없애지었는데 근데 그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간 거 봐서는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봐서 틀림없이 처형이 됐다. 네, 지금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로 후임에 박영식이란 인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두각을 펼치기 시작을 한 사람인데 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이라 그러면 인민군대 간부사업과 인민군대 당생활 충실한가 안 충실한가를 보는 부서가 총정치국이고요. 조직부국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사사업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예, 우리로 따지면 일테면 뭐 육군 기무사령부 핵심 참모. 기무사령부는 보위사령부가 따로 있으니까 그 비슷한 인사 참모부 뭐 이런 것 수가 있는데 근데 저 사람 전에 손철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김수길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수길이라는 사람은 평양시당 책임비서로 굉장히 높은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승진하는 시기가 최령해가 총정치국장 하던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최령해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총정치국에서 아니면 군단 정치원까지 하면서 오랫동안 총정치국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현영철이 처형된 다음에 대장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북한 쭉 서열을 김정은을 누가 동행을 했고 누가 현지에서 영접했다 할 때 이재일이라고 하는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보다 앞에 호명한 거 봐서는 틀림없이 부부장보다 높은 부장이다.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에 계셨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의 소식을 많이 들으셨죠? 북에 많이 들었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뭐 물론 해외에서 겪은 사람도 있고 평양 중앙에서 겪은 사람도 있고 지방에서 겪은 사람도 있는데 뭐 그때는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누가 죽으면 기차역에다 내려놓으면 기차역에서 그 사람 시신을 어떤 구덩이를 파고 그냥 이름 확인도 없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전염병이 퍼질까봐 그냥 갖다 묻어버리고 해서 정말 200만 명이 굶어 죽었던 그런 고난의 시기를 95년부터 99년까지. 그런데 지금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될지도 모르겠다. 최악의 가뭄이다. 맞습니까? 작년도에 북한이 100년 만에 온 가뭄을 겪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진들을 보면요. 그 북한 저수지들 물이 거의 다 말랐어요.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작년도 농사할 때 그 물을 다 써버리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물을 다 써버려가지고 올해 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연풍호라고 제가 김일성 살아있을 때 거기 통역으로 연풍호 김일성 특가까지 갔댔거든요. 물이 많고 김정일 특가까지 다 있었고 김정은이도 어렸을 때 김정일이랑 같이 연풍호 가서 배 타고 고속 제트 스키를 타고 다녔는데 거기가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예년 강수량이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30%에서 60%밖에 안 왔거든요. 비가. 그래서 물이 모두 말라서 지금 북한이 가뭄 총전투 그러니까 사무원, 공무원, 군대, 학생 모두 지금 나가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연풍호 가뭄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비포 애프터 그러니까 이전에는 연풍호가 굉장히 호수가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왼쪽이 지금 물이 꽉 차있던 연풍호 지난해 사진.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인데 굉장히 물이 맑고 파란색에 굉장히 물량이 많아 보입니다. 올해는 없네요, 물이. 물이 아예 없죠. 저게 지금 작년도 말 사진입니다. 올해 말은 올해 들어와서는 땅이 다 갈라진 상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자연재해라는 것 때문에 무너진 독재 국가들이 역사에 좀 있습니다.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진 독재 국가가 많이 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소리를 다시 하면요.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작동을 못할 때. 그러니까 평양 사람이 지방에 가도 누가 증명서 검열도 못했고 지방 사람이 평양에 오고 지방 사람이 개성까지 와도 보안원들이 검열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굶어 죽고 눈에 지금 불이 켜져 있는데 잘못 단속했다가는 괜히 밀란이 일어날까 봐 단속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이게 당과 수령이 우리가 힘들 때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그때 돈 가진 사람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계기를 해서 북한 사람들이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않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른 세태가 오면 또다시 제1의 고난의 사태처럼 예. 또 중앙정부의 통제가 지방에까지 내려먹히지 않아서 북한이 혼돈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데 북한이 지금 신장난뿐만 아니라 만약에 저렇게 물이 없으면 전력난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력발전소가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점이 뭐냐면 옛날부터 절반 수력, 절반 화력입니다. 예. 절반 수력은 지금 다 거의 다 죽다 있습니다. 수력은 지금 나오지 못하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예. 물이 없으니까 물 자체가. 그리고 화력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서 나오는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다 돌려면 전기가 나오는데 그 석탄을 화력으로 다 돌리면 중국에 수출할 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 북한 화력발전이 또 죽고 근데 중국의 석탄을 팔지 않으면 작년도에 봐서 북한 총 수출량이 3분의 1이 석탄입니다. 석탄을 팔아야 기름이 들어오거든요. 기름이 들어와야 군대차가 움직이고 탱크가 움직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전기를 생산할까? 아니면 이걸 팔아서 기름을 사올까? 근데 물 자체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전력 생산은 더 힘들어진다. 예, 만약에 그러면 저분들이 모내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 방법이 뭐 있습니까? 결국은 남한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 북한에서 농사를 책임졌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만약에 6월 말까지 비가 북한 지방에 안 오면 6월 말까지 안 오면 그것을 옥수수로 다 바꾼답니다. 논에 옥수수를 심는다? 논에 예. 옥수수를 심는데 옥수수도 그때까지도 비가 안 와서 며칠 동안 비가 안 와주면 옥수수 말라 죽고 그 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감자, 산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에. 예. 여기보다는 감자를 심는데 감자를 심었는데 뜨겁다가 비가 갑자기 와서 장마를 지면 냉해 피해를 위해서 감자가 다 죽는 거야. 썩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북한에 식량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누구한테 손을 내밀겠습니까? 한국 정부에 손을 내밀겠죠. 예. 도와달라.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도와줄 수 있고 남북 간에 뭔가도 있을 수 우리가 자연재해를 바란다는 소리가 아닌데 남북 관계의 모멘텀이 북한 가뭄이 작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수 있겠네요. 예. 자, 이번엔 김정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모멘텀을 잘 활용을 서로가 해야 될 당사자인 김정은이가 지금 체중이 장난이 아닌데요? 예, 체중이 점점 살이 찌는데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왜 형 김정철이 저 영국에 와서 클랩턴 공연장에 봤을 때 얄팍한 모습이 저 또래 나이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습이 지금 살이 찐 모습이죠? 저게 굉장히 살이 찐 거죠. 근데 저렇게 살을 찐 거는 할아버지 모습을 닮게 하려고 북한의 프로파간다. 선전선동부가 살을 찌워서 김일성이가 환생한 것처럼 만들려고 뒷달 베긴 겁니다. 말을 들으면 뭐 인슐린 주사까지 놨다. 인슐린 주사라는 게 당뇨병 치료약인데 그렇습니다. 인슐린 그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설이기 때문에 제가 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많은 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배가 고프군요. 배가 계속 고픈 거죠. 그래서 살이 딱 쪄가지고 2010년 10월 10일 날 딱 김정일하고 나오니까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수령님이 환생을 하셨다. 너무 똑같다. 머리도 똑같이 자르고 나온 거 하니까 양복도 똑같이 입고 그런데 많이 먹기 시작했으니까 왜 우리가 폭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어야 되는. 저게 지금 그때가 100kg에서 110kg라는데 지금 우리가 키로수를 재볼 수는 없지만 120에서 130kg로 10에서 20kg가 더 살쪘다는 거 아닙니까? 키가 얼마길래 그렇게 뚱뚱합니까? 키가 그냥 170 미만, 169에서 170인데 저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많은 질환들이 생기겠습니까? 저게 다 기름이라는 소리거든요. 저런 사람이 운동을 할 리는 없고 그냥 살이 계속해서 내장에 살이 쪄서 배가 이만큼 나와서 단추를 풀어 제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만약에 김정은이 그렇게 그럴 일을 제가 바라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히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면 김정은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형 김정남을 옹립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닌가요? 그거는 김정남이는 이미 게임 아웃이고 끝. 예. 끝. 이제는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고 예. 그 사람은 그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뭐 독재한다, 뭐 정은이가 뭐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예. 여정이가 잠시 김여정이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수렴청정. 예. 북한에 또 무슨 정서가 심하게 있는가 하면 여자가 울면 나라가 망한다. 이제 암탉이 울면 여자가 뭐 그거의 민비 명성황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나서면 나라가 망했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을 계속 받았거든요. 김여정이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흔들리겠죠. 김정은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극도 나빠지면 통치할 사람이 없네요. 그렇죠. 지금 아이를 만든다 그래도 언제 빨리 크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자, 오늘 우리나라는 현충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69주년 소년단 창립일, 그러니까 소년절이라면서요. 북한에 소년절이란 날이 있나요? 어린이날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6월 1일, 지나간 6월 1일은 아동절. 그거는 이제 쭉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까지를 아동절. 아동절. 학교에 들어가면 소년단원이 되는데 이게 러시아에서 들여온 시스템입니다. 러시아의 피오네르라고 당 밑에 청년 조직 밑에 준청년 조직으로 소년단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1946년 6월 6일 날 김일성이 소련 고문들이 말을 들어서 만든 게 소년단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소년단원들을 어린이들을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비슷하네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로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이죠. 당이 후비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보면 나치 독일의 히틀러 유겐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까지 베를린에서 싸운 게 히틀러 유겐트가 싸웠거든요. 어릴 때부터? 걔네들은 딱 먹이는 대로 주입을 해서 싸우는 친구들이니까 자기 후비대로 만들려고 저렇게 아동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 소년절과 아동절에 뭘 하나요? 아이들이 소년절은 소년단원들로 입단을 시키는 날입니다. 입단시키는 날. 입단시키는 날이니까 정치적인 명절이니까 부모들이 노는 거 아니고 애들이 노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 지금 뭐 고아원도 자주 가고 소년단도 신경을 쓰고 저렇게 애들만 난리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전에 로레팩상 받았던 영상들을 보면 최근까지도 뭐 일명 꽃제비랄까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아이들, 불우한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건 지금 평양의 모습이고 평양의 그 북한 주민 2,500만 중에 10%가 사는 평양의 모습이고 지방에도 일부 학교들이 모습이고 꽃제비들은 지금 어른들도 꽃제비가 많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방치된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지금도. 뭐 지방에 가면 이게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인가 하고 물어볼 정도로 정말 암담하고 캄캄한 현실이 많죠. 와서 빵 달라고 그러고 국수 떨어지고 줘 먹고 식당에 와서 기다리다가 이제 남기고 간 국물 마시고 도망을 치고 탄이한 두 모습이죠. 정부에서 어떻게 무슨 뭐 대책을 안 세워줍니까? 그런 아이들?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통치 자금 자체도 미사일도 만들어야지, 핵폭탄도 만들어야지, 저렇게 또 핵심 계층 아이들도 돌봐야지. 그러니까 자원 전체가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정은 고아원 가지 말고 정말 어떻게 좀 전국의 아이들을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걱정입니다. 너무 가물어서 올해 지금 굉장히 또 죽음의 행군이 또 고난의 행군이 죽음의 행군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편안히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